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호흡계입니다. 호흡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앞서 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숨쉬기가 아니다. 숨쉬기가 아니고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그죠? 내가 먹은 영양분을 분해해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는 과정, 이걸 호흡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호흡계가 하는 역할들은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기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라고 하는 중요한 기체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산소를 어쨌든 밖에서 들여오고, 그리고 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빼내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기체가 교환되는 과정, 기체 교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에너지 얻는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체 교환, 거기에 이제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우리가 호흡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흡계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기체 교환할 때 그 들여오는 숨, 나가는 숨, 들숨날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쉴 때 그 기체 교환에 관여하는 그 기관의 구조와 형태, 기능, 이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들숨날숨입니다. 들숨은 무엇인가요? 들이마시는 숨, 그죠? 날숨은 내보내는 숨, 그게 날숨이죠, 그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대기에 있는 공기를 마십니다. 자, 들이마시는 숨이고요. 구성이야, 우리 지구상의 공기의 조성과 같죠? 자, 그래서 전체의 한 79%가 뭐예요? 질소.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소계를 잘 알아서 이제 필기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약 20%가 뭐예요? 잔소. 그리고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있는. 대부분은 이제 질소와 산소인 거죠. 20%가 산소인 것이 이제 들숨이고요. 날숨은 어때요? 내 몸에서 이제 들어와서 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기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날숨의 조성을 보면 들숨에 비해서는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산소가 줄고, 그 대신에 호흡의 결과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 몸속에 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증기. 왜냐하면 우리 호흡의 결과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그래서 수증기. 얘가 이제 증가한 그런 형태가 이제 날숨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늘어났다고 해서 사실 완벽하게 또 0이 되는 건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얘가 이제 산소가 20%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조성되어 있는 공기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그 결과물이 얼마냐면 보통 한 16%예요. 생각보다 많죠. 이산화탄소가 원래 이제 들숨 속에 있는 게 한 0.03%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늘어나면 이게 한 4%가 된다고 해요. 실제로는 이제 날숨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산소가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근데 이제 들숨에 비해서는 산소가 확실히 줄어든 거, 20%, 16%로 확실히 줄어든 게 보이고, 이산화탄소는 0.03에서 4%로 늘어났으니 몇 배 늘어난 거예요? 거의 이거 그냥 대충 3이라고 치면 100배 늘어난 거죠. 그죠? 100배 이상, 그죠? 증가한. 그래서 날숨은 이산화탄소가 확실히 많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수증기가 많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쨌든 우리 몸으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어떤 기체가 사용이 되고 어떤 기체가 생산이 되었는지를 늘숨과 날숨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로 날숨에 특별히 이제 이산화탄소가 확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이것이 정말로 그런가? 이건 한번 실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실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실험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 하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BTB를 이용한 실험이에요. BTB가 우리가 이미 사전에서 사용했던 용액이죠. BTB는 산염기치 시약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다, 그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용액이 액성이 산성이 되기 때문에 노란색이 되고, 그죠?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그러면 이제 파란색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고 여부를 이제 색깔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용액이 이제 BTB였는데요. 여기다 이제 BTB를 담고 A, B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유리관을 꽂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구부러진 요 관에다가 내가 이제 바람을 넣어줄 건데요. 하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A는 여기서 빨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을 할 거예요. 공기가 바깥에서 여기서 이렇게 빨아들이면 공기가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죠? 일반적인 외부 공기 들숨이 BTB 용액을 통과해서 그래서 나오게 된다면 다시 입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들숨을 이 BTB 용액을 통과시켜서 그래서 이제 들숨에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B는요, 여기 내보내실 건데 여기는 이제 날숨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내보내면 얘가 이렇게 날숨이 나와서 BTB 용액을 통과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A의 경우는 들숨을 확인하는, B의 경우는 날숨을 확인하는 장치인데요. 각각의 색깔이 이제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얘가 A입니다. 확실하죠? 사실 이 모양이 좀 헷갈려서 그렇긴 한데 이거를 내가 이제 들숨이니까 들이마신다는 거잖아요. 들이마셔도 되는가 한번 보세요. 꼭지 들이마셔도 괜찮겠죠? 직접적으로 내가 이 BTB 안 마시겠죠? 그죠? 한번 마셔볼게요. BTB는 역합니다.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네요. 그죠? 자, 그 다음 B입니다. 얘가 B예요. B가 맞나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내셨다가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신 다음에 내신 숨이 여기를 통과했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죠. 한번 해볼까요? 내십니다. 아우, 오줌 같은. 미안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A와 B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A 같은 경우에는 들숨을 통과시킨 BTB는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BTB의 색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죠? 파랑이라는 얘기죠. 파랑이라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적다. 그죠? 날숨을 통과시킨 BTB의 색깔은 어떻게 됐어요? 노랑이 됐죠. 그죠? 그 얘기는 날숨, 통과시킨 날숨 속에 뭐가 많다? 이산화탄소가 많다. 이것을 우리가 실험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과서에는 그냥 단순하게 펌프, 그죠? 우리 날숨을 어떻게 했어요? 날숨 펌프로 했고 들숨에는 이제 BTB 용액에다 내가 빨대로 불어넣었다. 날숨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실험도 많이 나오는 실험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은 이렇게 조성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호흡기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관은 코, 기관, 기관지, 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기체 교환을 위해 잘 만들어진 모임들이죠.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그림을 멋지네요. 사람이고요. 일단 어떤 순서로 이것들을 다룰 것이냐, 뭐 공기가 지나가는 그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공기, 들숨이 들어가게 되는 이곳, 코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맨 처음은 코입니다. 자, 코는요, 사실 이제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공간이 이 안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코 안의 공간, 그래서 비강 이렇게 불러요. 그 밑에는요, 입안, 구강이죠. 그래서 구강과 비강. 강할 때는 우리 몸의 공간을 얘기할 때는 강 짰어요. 가슴 쪽 흉강, 배 쪽 복강. 그래서 이제 비강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요. 비강을 거쳐서 얘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그때 연결되는 이 길, 여기를 우리가 기관이라고 그래요. 기관.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부르죠. 기도, 공기 지나가는 길.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는 공기관이니까 기관입니다.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기관으로 들어가는 이 공기는 세 기관지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요. 기관지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그래서 폐가 두 쪽이잖아요, 우리 몸은. 그래서 기관이 나뉠 수밖에 없고요. 가지의 의미를 써서 기관지라고 하는 것이 나뉘고, 또 기관지가 또 이렇게 나뉩니다, 작게. 그래서 나뭇가지 같은 잎사 그런 형태들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가는 기관지, 그래서 세기관지가 되는 거죠. 세기관지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세기관지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포도송이 같은 작은 공기주머니가 수없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포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고요. 이 폐포가 보통 이 몸속에 거의 2, 3억 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무엇을 폐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폐 너무 크네요. 조금 작게 그리죠. 그래서 폐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공기가 지나가는 경로는 코, 기관, 기관지에서 세기관지를 통해 폐포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까요? 코는 어떤 공간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코는요, 비강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외부 공기를 내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코가 하는 역할은요, 내부에 있는 공기를 데펴주고 습하게 하는 거, 그죠? 외부 공기의 온도, 그죠? 온도를 좀 높여줘서 내 몸이 좀 너무 놀라지 않도록, 그죠? 내 몸은 36.5도니까. 그리고 이제 습도도 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코 안에 무엇이 있냐면 코털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점액질, 끈적끈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외부에 공기 안에 있는 먼지, 그죠? 그리고 세균, 이런 것들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거름. 자, 그런 역할을 하면 되겠고요. 자, 기관으로 들어옵니다. 기관은 굉장히 단단한 관인데, 왜냐하면 이 관 자체를 연골이 둘러싸고 있어요. 연골이 뭐예요? 그 귀뼈, 이런 게 이제 연골이죠. 움직이는 뼈예요. 그래서 이 관은요, 항상 그 관의 모양이 동그랗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공기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되고요. 비교가 되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식도인데, 식도 같은 경우는, 식도는 항상 근육이에요. 그냥 뼈가 둘러싸여 있지 않은 그냥 근육이라서 식도 같은 경우는 보통 쫄아붙어 있어요. 안 쓸 때는. 그랬다가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제 열었다가 또 보통 때는 쪼그라들어 있다, 이런 상태인데, 얘는 항상 아주 명확하게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공기가 잘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요. 가끔 그 허파 같은 거 순대 먹을 때 먹으면 그 씹히는 그게 바로 기관이에요. 기관지, 그죠? 기관과 기관지는 뭐 같은 기능을 하니까요. 그냥 뭐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 그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들도 나름대로 장치가 또 있어요. 안전장치가. 그래서 기관과 기관지는 무엇이 있냐면 아주 가는 털이 들어있어요. 선모라고 하는 털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점액질이 많아서 무엇을 하느냐? 당연히 먼지와 세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자, 이 기관지가 또 나뉘어서 또 이제 세기관지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기관지에는 누가 접해 있냐면 폐포가 접해 있다고 했죠. 자, 폐포는요, 조금 써야 될 텐데, 일단 폐포는요, 작아요. 엄청 작아요. 거의 지름이 얼마라고 있나? 0.01? 0.1. 지름이 0.1. 아주 작은 거예요. 요 지름이 0.1 미리 단위가.
그리고 개수가 2억에서 3억 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폐포가 많으냐? 사실 그냥 폐가 한 덩어리에 그냥 공기 주머니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공기 주머니가 달달달달 포도처럼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우리가 왜 그러냐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하는 설명이 있죠. 폐포가 이렇게 많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을수록 뭐가 좋아요?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만약에 이게 한 덩어리에 그냥 폐의 한 주머니였다. 폐가 그냥 주머니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공기는 딱 요만큼 접촉, 요 표면, 요것만 접촉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개수가 많아지면서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내 바깥의 몸의 표면적에 비해서 50배나 더 많은 표면적을 내가 가질 수 있다네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장점이에요. 그래서 폐포,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폐포가 왜 이렇게 많고, 작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기체를 접촉하는 표면적,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죠. 그렇다라고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폐포에는 누가 결합이 되어 있느냐? 그럼 모세혈관들이 여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들이 여기 수없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세혈관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한다면 어디서 왔겠어요? 당연히 심장에서 왔겠죠. 그래서 심장에 심장쪽 펌프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우심실이죠? 그죠? 우심실에서 누구를 거쳐? 폐동맥을 거쳐서 온 모세혈관이 동맥 모세혈관이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엄청나게 많은 폐포를 둘러싸고 있어서 무엇을 할 거예요? 폐에 많은 산소를 충전을 해서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이산화탄소는 폐로 다시 보내서 그래 다시 어떻게 돼요? 깨끗한 동맥혈이 돼요. 지금 색깔이 왜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인지 이제 아시겠죠? 정맥혈 상태에서 동맥혈이 되어 다시 어디로 갈 거예요? 바로 이 뒤에 있기는 하지, 이 앞에 있기는 하지만 폐 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심방으로 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글씨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여기에는 폐포에는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이 인접해요. 그죠? 기체 교환을 합니다. 이렇게 가능하게 되겠죠. 이게 폐포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만 더 볼까요? 그냥 사실 이게 우리가 그 감기 걸리는 순서이잖아요. 그죠? 다 우리 감기 걸리는 거 대부분 호흡기니까요. 마스크 쓴 다음에 감기 환자 확 줄었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보통 감기 걸리면 이제 어떻게 걸려요? 기관지염이네요. 세기관지염이네요. 이제부터 심각합니다. 폐렴이네요. 그죠? 그렇게 가죠. 그냥 여기 조금 다른 것도 좀 볼까요? 여기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또 익숙한 용어가 있어요. 인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인두가 있고요. 목구멍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그 다음에 여기에 후두가 있습니다. 후두. 이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감기 걸리면 코가 문제면 이제 인두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후두염. 그때부터 기침 소리가 콩콩 소리가 나죠. 후두염.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있는데 얘들은 또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기능을 하나를 하죠.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공기가 지나가는 길하고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공간의 구조를 보면 음식물이 들어가서 식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후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죠. 자, 그럴 때 얘들이 이제 뭔가 이제 기능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면 얘들은 숨을 쉴 때, 음식물을 먹을 때, 이때 이 기관에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줘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 침 삼키면서 지금 한번 침 좀 삼켜보세요. 그리고 침 삼키면서 동시에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되나? 안 되죠? 그죠? 이거 되면은 제가 밥 사드릴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침 삼키면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침을 삼키면 보통 요 후두가 닫혀요. 이 후두개라고 하는 게 얘가 모양이 이렇게 닫혀버린단 말이에요. 닫혀요. 그래서 침 삼킬 때는 이 공기가 적어도 후두로 음식물이 이 후두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기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두염, 후두염 이런 것도 많이 걸리니까 그냥 명칭들 그리고 뭐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거랑 숨 쉬는 거랑 잘 조절하는가 그것도 그냥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경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경로 그냥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동그라미만 칩시다. 경로는 코 1번 그 다음에 기관 그죠? 그 다음에 기관지 그리고 어디로 가요? 폐를 구성하는 배포로 가겠죠. 세기반지도 그냥 따라줍시다. 세기반지 그리고 배포 이렇게 가면